대구 카톨릭대학교 이순신학과 임원빈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카톨릭대학교에 이순신학과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제 아시면 되죠. 저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해군사관학교 졸업받고 철학 공부를 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해군사관학교에 철학 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양성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하고도 동양 철학을 공부를 했고, 동양 철학 그러면 보통 유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학을 전공을 했어요. 철학하신 분이 무슨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이순신 장군님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 배출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조선은 유학의 나라라는 거 다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사서 삼경을 비롯한 유학의 기본적인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이순신 장군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자예요. 유자, 선비입니다. 선비. 그래서 이분을 인간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학을 이해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한편 제가 철학 교수지만 사관생도들을 가리키는 철학 교수잖아요. 동양 철학을 공부했고 한문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과 관련된 그 학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국 고전에 여러분 병법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병법. 손자병법. 그죠? 손자병법. 이게 BC 500년경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BC 500년경. 그래서 이제 동서양을 통틀어서 전쟁과 정치, 전쟁과 경제, 전쟁과 외교, 전략, 전술, 리더십. 물론 그 당시에 쓴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진 않지만 전쟁에 관련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가장 나름대로 권위 있게 편성된 이 책이 병서가 여러분 손자병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병법을 공부를 했어요. 책도 번역하고 논문도 몇 편 쓰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이분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여 전쟁 기간 동안 벌인 50여의 해전을 몇 회가 또 중요한데 설왕설래예요. 저는 50여회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50여회 해전을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기셨을까? 여러분 그동안 많이 배우셨으니까 이순신 장군님 그 모든 해전에서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기신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사관생도 시절에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니까 문득 궁금한 게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그 모든 해전을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기셨지? 그 물음에 대해서 제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잖아요. 우리는 학점 교육으로 들어가 있어요. 150 학점 가운데 이순신 과목이 생독 때 들어가 있어요. 배웠어요. 우리 해군에 조성도 교수님이라고 1세대 연구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직접 배웠어요.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 또 내가 해군 장교야. 그래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싸웠길래 그 모든 해전을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기셨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쌈박하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법을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이순신 장군 해전과 관련된 자료, 특히 장계 이걸 이렇게 쭉 보다가 해전을 쭉 정리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게 된 계기인데요. 제가 사관생도 시절에 우리 교수님한테 배울 때는 아마 이런 관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리더요 장수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이 들어주는 대표적인 해전 사례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 같은 한산해전, 명량해전이에요. 다 아시죠?
한산해전을 봐라. 거기 참전한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는 50여 척에 불과한데 일본의 경우는 70여 척이 넘었다. 50여 척 대 70여 척.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세예요. 일본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객진 등등 아무나 펼칠 수 없는 신출기몰한 전략 전술을 구사해서 승리했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긴 정말 훌륭한 장수 이순신. 한산해전은 잽도 안 된다. 비교도 안 된다. 명량해전을 봐라. 영화 명량 보셨죠? 또 공부도 많이 하셨죠? 명량해전에 참전한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 13척? 12척? 아직 정리가 안 되셨나 봐. 보통 제일 많이 알려진 게 12척이잖아요. 그죠? 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량해전 전에 보낸 장계 속에 포함된 내용이고 이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문장 가운데 하나예요. 대개 12척이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실제로는 13척이에요. 보통 10여 척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10여 척. 일본은요. 명량해전에 참전한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 133척. 500척 또 133. 133 133. 133. 근데 많이 조선시대 때부터 많이 알려진 척수는 300여 척. 우리는 10여 척. 일본의 경우는 300여 척. 아니 130여 척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10여 척을 가지고 130여 척과 싸워 이겨요? 이해되십니까? 영화 명량 보셨죠? 그거 보니까 저렇게 이겼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시던가요? 그때 사람도 궁금하고요. 지금도 궁금하고요. 그때 임금 선조도 궁금했어요. 이순신이 10여 척을 가지고 뭐 싸워 이겼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명량해전은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불가사의한 해전이다. 승리하긴 승리했대는데 어떻게 이겼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명량해전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화화 전설화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해전이에요. 이게 지금 실제는 우리는 10여 척, 일본의 경우는 130여 척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래. 우리 10여 척은 고정돼 있고요. 일본 척수가 자꾸 늘어나요. 실제는 130여 척인데 조금 지나니까 아니래 300여 척이래, 아니래 500여 척이래, 600여 척이래, 1000척이래. 자,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위대한 리더 이순신이라고 그러면 10여 척을 가지고 130여 척과 싸워 이긴 것보다는 10여 척을 가지고 300여 척, 500여 척, 600여 척, 1000척. 이 열세의 갭이 크면 클수록 이순신 장군님이 더 훌륭한 장수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함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해전 관련된 임진왜란 해전 뭐 이렇게 쭉 전체 해전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까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네.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이긴 일당백하는 무협지 주인공 같은 그런 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아니더라고요. 명량해전만 열세. 이거 누가 봐도 열세 아닙니까? 10여 척, 130여 척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거 엄청난 열세 이 정도면. 그런데 명량해전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내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교수님한테 맨날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리더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야. 한산해전을 봐, 명량해전을 봐. 그 데이터가 다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제 눈으로 30여 년 전에 확인한 팩트는 명량해전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병법을 공부 안 했다 그러면 아마 저도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갔을 것 같아. 그냥 그런가 보다. 저 금방 알았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뭐 잘못됐어요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관점이 잘못됐어요. 관점, 시각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관점을 시각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최초의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리더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서 분산된 열세의 적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요 장수다.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 구분 되시나요? 지금 강의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금방 알으셔야 되는데 자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리더인 까닭이 뭔 거예요? 1대 10, 1대 20, 1대 30 이렇게 열세한 상황에서 어떻게 뭐 용전문태해가지고 싸워 이기기 때문에가 아니라 싸우기 직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10대 1, 20대 1, 30대 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요 장수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요거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순신 장군님이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나요? 네. 자 이렇게 새롭게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중간에 10분 쉬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왜 막 넘어가나? 예. 저는 이제 대부분 그 이순신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주류인데 이순신 장군도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자라 하더라도 그 모든 부분을 다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저의 경우는 제가 동양 철학, 유학, 병법을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저의 이순신 전문 분야는 병법과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연구한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엑기스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순신 학교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기 들어오시기 전과 지금 상태는 좀 아마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상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네, 아닌 내용들이 너무 많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드시고 계시죠 지금? 네. 아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해전에서 칼싸움, 백병전이 없었어. 근데 영화 명량 보면 막 통대사 이순신 장군 배 위에서 막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잖아요. 예, 백병전, 칼싸움 없었어요. 우리는 칼싸움 정말 못해요. 예, 칼싸움을 못해요 우리는. 칼싸움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야? 일본이에요. 거기는 사무라이에서 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주 무사 집단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일본이 칼싸움 잘하는데 우리가 같이 칼싸움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적의 장기를 가지고 우리가 맞대응하면 안 되죠. 우리는 칼싸움 못하는 대신에 뭘 잘하죠? 활의 나라 우리는. 일본은 칼의 나라, 조선은 활의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은 칼싸움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해전이 벌어지면 원거리에서는 조총이나 활을 쏘다가 쏜살같이 우리 배에 붙어서 기어 올라와가지고 칼싸움을 벌이는 이런 방식으로 해전을 끝낸단 말이죠. 우리 조선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칼싸움하는 근접전을 벌이면 우리는 안 돼요. 일정한 거리에서 활을 가지고 또는 포를 가지고 끝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김한민 감독 등등 드라마 소설들을 보면 이 백병전이 뭐 그대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두 번째 또 한편 이 거북선은 뭐 나올 때마다 충돌해. 그냥 막 좌충우돌하고 난리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거북선은 그런 배가 아니에요. 거북선은 돌격선이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거북선은 충돌하는 배가 아니에요. 거북선은 기본적으로 가까이 접근을 해서 적의 대장선을 타켓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근거리에서 포를 쏘기 위한 기본적인 돌격선이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었던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했던 내용과 견줘보면 저의 지금 주장이 굉장히 상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기존의 드라마, 영화, 소설 전부 백병전, 거북선의 충돌 전술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잘못 소개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백병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냐? 명량해전 어떻게 됐죠? 승리했죠. 우리 13척 일본의 함선 130여 척이 붙었는데 결과는 우리 13척은 그대로 살아남고요. 일본의 함선 130여 척 가운데 31척이 격파가 돼요. 100명만 잡아도 3,000명 이상 일본 애들은 전사했어요. 우리 13척은 전체는 안 나와요. 전체 13척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천만다행으로 영화 명량에 보면 막 통제사 배 위에서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는 맨선도에서 그렇게 싸웠던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직접 타고 지휘했던 배의 전사자와 부상자 숫자가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사자가 2명이고요. 부상자가 3명이에요. 좀 허탈하지 않나요? 영화하고 한번 견져보세요. 2명 전사했고요. 3명 부상당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또 뭘까요? 2명의 전사자, 3명의 부상 입은 이유가 뭘까요? 적의 조총의 탄환을 맞아서. 자, 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 통제사 배 위에서 여러분 칼싸움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배 위로 일본 애들이 올라왔습니까? 올라왔다 그러면 칼싸움을 해가지고 부상자가 나오거나 전사자가 나오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영화에서조차 막 난리지기고 실제로 이순신 장군 배가 맨 앞에 선두에서 포를 쏘면서 활을 쓰면서 막 그 강력히 저항을 한 이게 팩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사자가 2명이고요. 부상자가 3명이다. 이유가 뭐라고요? 적의 조총에 탄환을 맞아서. 기본적으로 어떤 양상의 해전이에요? 사격전이에요. 지금 일본 애들은 우리 배 위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13척과 130여 척이 싸우는 명량해전에서 우리 배 위로 못 올라왔다 그러면 다른 해전은 볼 것도 없어요.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해전 양상하고는 많이 다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산에 보면 이제 거북선이 등장하잖아요. 한산해전 예로 들어보면 우리 58척, 일본 73척이 붙었어요. 결과는 또 우리 58척은 50여 척은 단 한 척도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함선 73척은 그 가운데 59척이 격파 및 납포됩니다. 59척이. 자, 그런데 이 58척 조선의 함선 참전 함선 58척 가운데 확인되는 게 거북선 2척이 확인이 돼요. 이순신 장계 기록에. 자, 그러면 59척을 우리가 격파 및 납포했는데 한산해전에 참전한 2척의 거북선의 전과가 어느 정도일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한산해전에 참전한 2척의 거북선의 전과가 일본 대선 한척 나포, 일본 군 목 8급 된 거. 이게 한산해전에 참전한 2척의 거북선의 전과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막 드라마, 소설, 영화에서 막 거북선만 나오면 막 충돌해가지고 일본 배를 수없이 막 좌충우돌하면서 격파하는데 충돌해가지고 그 전과가 실제 팩트는 적의 대선 한척 격파도 아니고 나포.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거북선 충돌했어요? 거북선 충돌해서 격파한 전과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확 바꿔야 돼요. 영화 저렇게 만들면 안 돼요. 네, 저런 해전 장면은 제가 볼 때 빵점짜리예요. 우리 조선 수군은 대단한 수군이에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20, 30년 후에 누가 좀 다시 정말 차원을 달리하는 이순신 장군 해전 영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여수 왔으니까 또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삼도 수군 통제형 문제 때문에 제가 한 10여 년 지금 계속 머리를 지금 쓰고 있어요. 저 혼자. 저 혼자. 근데요, 제 힘이 엄청 세요. 이게 지금 삼도 수군 통제형 최초의 삼도 수군 통제형이 한산도다라는 거는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쫙 고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을 거치면서 초기 연구자들 이은상 선생을 비롯한 역사학자들 전부 다가 한산도 최초의 통제형, 고하도 통제형, 고금도 통제형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10여 년 전에 우연히 난중일기를 연구하다가 아주 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 수많은 난중일기의 기록 속에서 한산도에 근무하고 있던 주둔하고 있던 우리 이순신 장군님은 항상 한산도를 본진, 한산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이쪽 여수를 본영, 영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아니 최초의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6년, 7년의 일기 속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여수와 한산도를 여기가 영이고 본영이고 한산도가 진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조선시대 때부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한산도가 최초의 통제형이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수 문제를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차원 속에서 팩트는 역사적 사실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뭐 여수 통역 이런 문제가 아닌데 저쪽 분들은 자꾸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하나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저 임원빈 교수가 말이지 저거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그 학문적인 문제는 사실은 애양심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약간 지금 불편한 상황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뭐가 팩트인지. 이 문제는 이미 사실은 끝난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단언하게 된 데는 이순신 장군님의 기록이에요. 난중일기와 장계 수없이 많은 기록이 있어요. 저쪽 한산도가 최초의 통제형이다라는 근거는 그냥 2차, 3차 자료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건 뭐 복잡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뭐 여수 분들이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593년 전라 좌수영이 호남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진을 한산도로 옮겨요. 진을 한산도로 옮겨요. 이게 이순신 장군님의 기록 가장 권위 있는 2분의 행록 여기 다 진을 옮겼다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산도로 옮긴 다음에 거기 가봤더니 삼도 수군이 모여 있잖아요. 경상우수군, 전라좌수군, 전라우수군 이 세 수사가 전부 다 정삼품 해군소장 같은 계급이에요. 같은 계급이 셋이 모여가지고 지금 한산도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지휘 체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도수군 통제사 통제형을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삼도수군 통제형 통제사 이 관련해서는 통제형이 먼저 생긴 게 아니에요. 통제형은 없어 지금. 그런데 한산도에 모여가지고 작전을 하다 보니까 지휘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삼도수군 통제사 직책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삼도수군 통제사가 있으면 삼도수군 통제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삼도수군 통제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본직이 아니라 겸직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이 겸직이라는 의미가 이 의미예요. 삼도수군 통제형이 있으면 본직 삼도수군 통제사, 겸직 전라좌수사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삼도수군 통제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한마디로 전라좌수형을 삼도수군 통제형으로 겸해서 사용해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통제형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저
통영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삼도수군 통제이란 말이죠. 이게 1604년부터요. 처음에는 전라 좌수사가 삼도수군 통제사를 겸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겸직으로 가다가 1604년에 이제 지금 두룡포 통영 자리로 옮기면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본직이 돼요. 삼도수군 통제사 겸 경상우수사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초로 독립된 본영으로서의 삼도수군 통제형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1593년부터 1594년 통영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독립된 본영으로서의 삼도수군 통제형이 있다 없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 어디야? 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까요, 우리가? 비록 독립된 본영은 아니지만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사가 겸직으로 임명되었으니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사인 이순신이 있는 전라 좌수영을 최초의 비록 겸영이긴 하지만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다 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뒤집힌 거죠. 뒤집힌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치가 않아요. 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전부 다 이제 무슨 영을 옮겼다, 최초로 한산도에 삼도수군 통제형을 설치했다 이런 기록들이 조선 시대 기록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1593년부터 1604년까지는 독립된 통제형 삼도수군 통제형은 없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이제 뭐 그냥 결론해서 여러분들 또 오늘 제가 강의 듣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사년 7월 전라 좌수영의 진을 한산도로 옮겼다. 계사년 8월 9월 전라 좌수영 이순신이 겸직으로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이 되었다. 겸직으로 임명된 것은 당시 통제형 본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진왜란기에는 독립된 관할, 군사, 행정구역을 지닌 삼도수군 통제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겸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된 시점부터 이순신의 직책은 겸 삼도수군 통제사, 행 전라 좌수사이다. 그리고 여수는 겸 삼도수군 통제사, 행 전라 좌수사의 본영 또는 영이고, 한산도는 겸 삼도수군 통제사, 행 전라 좌수사의 진이다. 비록 본직이 아니라 겸 삼도수군 통제사이긴 하지만 삼도수군 통제형의 연원을 따져본다면 여수는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고요. 박수 치지 마세요. 여기서 치는 거는 저는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사 논의할 때 독립된 본영으로서의 삼도수군 통제형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서 최초의 제도는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직책이 먼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삼도수군 통제사의 본영이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이건 뭐 이게 이제 일기에 이렇게 많아. 본영. 한산도는 진, 한산도 본진, 진, 한산, 진 보여요? 이게 이순신 장군의 기록.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 보이죠? 보이잖아요. 이렇게 영과 진을 구분해서 표현을 했는데 뭔 한산도가 삼도수군 통제형이냐 말이요.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가 또 한편 이제 또 연구하다가 어떤 분이 또 이걸 찾아냈어요. 저기 고화도 고금도가 있는데 그 고금도를 통제진이라고 표현한 자료가 조선시대 자료가 발견이 됐어요. 고금도가 진이면 고화도도 진이고 한산도도 진인 거예요. 맞잖아요? 진. 영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영은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야.
지는요 해상 작전의 필요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임금님한테 허락만 얻으면 얼마든지 옮기는 거예요. 근데 영은 그렇게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영은 관할 행정구역이 있어야 돼요.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 통제사는 제가 볼 때는 해상 작전 지휘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통제용으로서의 어떤 독립된 관할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명백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용례에 따라서 여수는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영이고 한산도는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진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안 끝났어. 계속 이제 또 무슨 자료 같은 걸 가지고 뭐 이런 한산도가 삼도 수군 통제형이야 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료들을 자꾸만 조금씩 이렇게 내세우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리를 계속 세련되게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30분 지났네. 오늘 말씀드릴 세 꼭지 이순신 다시 읽기, 리더십,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자, 다시 읽기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관점을 확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님 일당백화는 무협지의 주인공이 결단코 아니었다. 이분 할 수만 있다면 10대 1, 20대 1, 30대 1, 40대 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다. 바로 증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수군은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1592년 첫 해에 4차례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을 벌이는데요. 자, 1차 출동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 날 발발하는데 한 20여일 동안 준비를 해서 5월 초에 최초의 출전을 합니다. 1차 출동 때 우리 조선수군은 일본 수군과 바다에서 3차례 해전을 벌입니다. 오프해전부터 3차례. 여기서요, 딴 거 보지 마시고 단순하게 이 3차례 해전에서 조선수군과 일본수군의 함선 척수를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옥포해전 91대 30, 합포해전 91대 5, 적진포해전 91대 13. 제가 이것 때문에 놀랐어요. 우리가 파란 거야. 우리는 늘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뭐 이런 십하극 같은 관점에 익숙해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확인한 이 데이터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훨씬 많아요. 해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옥포해전에서만 4척 살아남고요. 나머지에서는 조우한 모든 함선 전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3차례 해전에서 우리 조선수군은 일본의 함선 44척을 격파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놀랄만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조선수군의 함선 피해는요 전무 44대 빵.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야 돼.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역사 시간에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하고 뭐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결과가 이런 결과가 있어? 우리가 훨씬 많고요. 해전 결과는요 44대 빵?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 자, 2차 출동 가봅시다. 2차 출동. 왜 안 넘어가 잘? 잘못 눌렀는데 지금. 6월 초에 나가요. 보통 5월 초에 가서 한 일주일 열흘 해상 작전하고 들어와서 준비해가지고 6월 초에 나가서 또 해전 벌이고요. 또 준비해가지고 7월 달에 또 나가고요. 8월 달에 나가고요. 이렇게 한 4번에 나가는데 2차 출동 6월 초에 나가요. 여기서 4번의 해전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단순하게 함선 척수만 평면적으로 비교해보세요. 사철해전 26대 15, 당포해전 26대 21, 당항포해전 51대 28, 율포해전 51대 7. 우리가 파란 거예요. 조금 더 많거나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전투 결과는요? 기가 막히죠? 네, 영어로 표현해볼까요? 퍼펙트. 바람이 괜찮나요? 완전한 승리. 4차례 출전해서 조우한 72척을 모조리 격파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수군 함선 피해는요 역시
전무 72대 빵. 1차, 2차 누적 116대 빵. 이 정도 되면요. 안 해도 돼요. 괜찮아. 아, 괜찮은데. 괜찮다고요. 성의를 봐서. 맞아. 저기도 맞아. 이게 무협지가 아니에요. 이게 팩트예요. 자, 더 가볼까요? 3차 출동. 여기 한산해전 있어요. 그동안 연구자들은 한산해전 얘기하면서 맨날 우리가 열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겼대. 이순장군 훌륭하대. 이거 엉터리예요. 관점이. 결과는 똑같아요. 훌륭해요. 그런데 이 한산해전은요,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무슨 한산해전 하기 전에 이순신 장군님은 이길까 질까 이거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한산해전을 하기 앞서서 이순신 장군이 걱정한 것은 저 배 안에 타고 있는 일본 병사들까지 어떻게 하면 다 없앨 수 있을까, 이거 고민했어요. 이분이 고민한 건 이길까 질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전과를 확대할 수 있을까? 저 배에 타고 있는 이 일본 병사들까지 다 없앨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보통 일본 애들이 해전을 벌이다가 불리하면 배를 육지에 포구에 대고 다 도망가요. 그러면 빈 배를 깼어. 그동안 빈 배를 많이 깼어. 그 빈 배를 아무리 깨봐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전투력을 감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병력을 없애야 돼. 병력을. 그래서 임금님 견내량 포구에 있는 좁은 포구에 있는 70여 척의 일본 함선을 한산도함 넓은 바다로 유인해냈습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에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넓은 바다에서 맞짱 뛴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퇴로를 막아요. 왜? 또 육지로 도망갈까봐. 그래서 못 도망가게, 물론 요때 이제 왁기 작가가 14척이 김해 쪽으로 도망가고 나머지 이제 59척이 도관에든 주가 돼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일망타진되면서 일본 애들이 이제 이게 뭐 이제 몰리니까 한산도로 도망을 갔다고요. 한 400여 명이. 그런데요, 임금님, 한산도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거기 무인도입니다. 가봐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한산도 앞 넓은 바다를 해전 장소로 택해서 그쪽으로 한산도 쪽으로 도망가도록 유도를 시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생각했던 작전 계획대로 거의 그대로 된 해전. 그래서 대승을 거둔 일본 정예수군과 한판 승부에서 뭐 거의 일방적이죠. 일본의 함선 73척 가운데 59척 격파되고요. 이 과정에서 조선수군 함선 피해는요, 전무. 한산도 해전 버리고 앙골프 해전으로 이제 또 가잖아요. 앙골프 해전은 바다 위에서 벌어진 해전이 아니에요. 한산도에서 자기네들 수군이 완전히 격파됐다는 걸 알고 포구에서 안 나와. 포구에 있는 애들 들락날락하면서 막 두드리 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과정에서 3차 출동해서 일본의 함선 몇 척? 79여 척을 격파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수군 함선 피해 전무 누적 195대 빵.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4차 출동. 이제 여수에서부터 노를 져서 출발해가지고 부산포를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출전해서 모두 승리로 이끈 우리 이순신이 중심이 된 조선수군 4기가 충천했죠. 그래서 일본 침략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포를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입구에 있는 애들 장례포, 화정구미, 다대포 득득득득 이거 뭐 전부 다 해치우고 딱 들어가 봤더니 470여 척이 부산포구에 딱 정박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포 해전은 이것도 역시 명실상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해전이 아니에요. 바다 위에서 벌어진 해전이 아니에요. 일본 애들이 안 나와. 포구에다 그냥 배 대고 거기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뒷산에다가 진지 구축해놓고 뒷산에서 쏘고요. 우리는 조선수군은 들락날락 배를 타고 들락날락하면서 공격하고, 이런 양상의 해전이 부산포 해전. 이 과정에서 몇 척을 격파해 또 우리는
일본의 함선 134여 척을 격파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수군의 함선 피해는요 역시 전무 1차, 2차, 3차, 4차 누적 330여 척대 빵! 와 여기서는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우리가 뭐 훌륭하시다 위대하시다 말은 하는데 이게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해전 사상 세계 전무후무 앞으로도 없어요. 이건 너무너무 엄한 전과예요. 330대 빵.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하고 맨날 당파 싸움만 하다가 침략을 당해서 20일도 안 돼가지고 수도한성 점령당하고 이민 선조는 의주로 도망가는 이런 어떤 일련의 스토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이게. 자 그런데 수군으로 오면 이런 그 부정적이고 자학적인 이런 역사관 이거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330대 빵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셔야 돼 지금. 어떻게 330대 빵이 나왔을까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어떻게 330대 빵이 나왔나. 그래야 이게 역사가 제대로 서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힘드시잖아요 지금.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사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 330대 빵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건데 여러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대개 두 가지 정도의 큰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상하네. 조선을 침략한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네, 몇 척이나 될까요? 여러분 16만 명을 일본 본토에서 대마도 부산포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배가 뭐 수송선이든 전투함이든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기록에 따르면 최소 500여 척에서 1200여 척, 평균 한 700여 척이 부산포 주변에 포진해 있다고요. 임진년 중후반 기준으로 일본 경우 부산포 주변에 정박해 있는 일본의 함선 700여 척 전부 다 넓은 바다로 끄집어내고요. 요때 이제 우리 조선의 전투함 판옥선, 거북선 다 끄집어내면 쓸만한 게 한 70여 척 돼요. 70여 척. 만약에 일본 함선 700여 척이 넓은 바다로 다 나오고 조선의 함선 70여 척이 넓은 바다로 다 나와서 70척과 700척이 넓은 바다에서 맞짱 뜨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70척 가지고 700여 척을 무찌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리더 이순신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신보다 일본의 함선 세력이 전체적으로 10배 이상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전 국면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척수면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병법이에요. 이게 병법이야. 있는 그대로 싸우면 그게 무슨 병법이겠어요? 분명히 우리보다 10배가 많아. 쟤들이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그런데 해전에 가보면 우리가 더 많아. 이게 무슨 도소를 부린 걸까요? 여러분 이게 병법이에요. 병법.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다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일본의 함선이 330척 이상이 격파가 되는데 우리 배는 단 한 척도 격파가 안 돼? 이게 여러분 단순히 탁월한 리더 이순신의 역량만 가지고 이 330대 빵이 설명이 됩니까? 뭔가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럼 있어요. 그 다른 요소.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바로 여러분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는 일본 배를 격파시킬 수 있는 총자, 총총, 지자, 총통이라고 불리는 함포를 운영을 하는데 일본 수군의 경우는 천만다행으로 해전에서 우리처럼 대형 화포를 우리처럼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게 여러분 330대 빵의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이게 지금. 와 우리는 포를 쏘는 수군이에요. 일본은 해전이 벌어지면 조총 쏘고 활 쏘다가 얘네들도 활을 쏴요. 쏘다가 쏜살같이 우리 배에 붙어서 기올라와서 얘네들 잘하는 칼싸움하는 게 얘네가 준비해온 해전 전술이에요.
근데 이 전술을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썼죠. 한 번도 못 쓴 거예요. 330대 빵이라는 거는 한 번도 못 쓴 거예요. 한산해전에서 삼도수군이 이제 한산해전에 참전하는데 이순신 장군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라 좌수군이 이제 참전해가지고 나중에 그 전과를 보면 거기에 우리의 피해도 있어요. 우리 전사자가 19명 나와요. 부상자가 115명 나와요. 그런데 19명의 전사자, 115명의 부상자가 전부 다 뭐라고요? 적의 조총에 탄환을 맞았어. 그러면 우리 남성분들 군인 다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전투 양상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나요? 어떤 양상의 전투가 벌어졌을까요? 사격전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월등히 우세한 거야. 어찌 보면 좀 과장하면 임진왜란 해전, 임진년 초기의 해전은 대포와 조총의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여러분 330대 빵이에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7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명량해전 또는 노량해전 정도가 되면 일본 애들도 우리처럼 포를 매다 싣고 이거 쏘고 싶지 않았을까? 쏘고 싶었겠어요? 안 쏘고 싶었겠어요? 쏘고 싶었죠. 자, 그런데 아까 명량해전도 전과 봤죠? 예, 우리 격파 한 척도 안 됐죠? 예, 일본 애들 포를 운영했어? 못했어? 못한 거예요. 노량해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일본의 함선 300여 척 가운데 200여 척을 격파하는데 그럼 조선수군 함선 피해는요? 또 없어. 한 평배 한 척이 불태워졌다. 격파된 게 아니라 불태워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노량해전에서도 우리는 거의 피해가 없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1592년 기준 일본 수군과 조선 수군 어느 나라 수군이 첨단 수군입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역사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한 게 아니라 지상군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준비가 미흡했지만 수군의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네. 그렇죠.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이기지. 어떻게 전쟁을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30대 빵을 묘사할 수 있는 해전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김한민 감독이 만든 건 웃기는 수준이에요. 저거는 말이 이렇게 위대한 조선 수군을 빡치기나 하고 말이야 칼싸움이나 하는 재래식 수군으로 변형시켜 놓고 와 훌륭하다 이렇게 한 거야 지금. 그렇죠? 야, 누군가 좀 만들어 보세요 이제 좀. 이순신의 완벽한 승리 어떻게 가능했을까? 요약해 보는 거죠. 1번 세계 최고의 질적 전투력을 보유한 조선수군이 있었다. 여태까지 이제 우리 해군들 빼놓고는 이쪽 분야에 대한 역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우리 국민들이 조선수군의 존재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순신만 가지고 승리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막 어마어마해진 거죠. 임진왜란 해전의 승리, 위대한 리더 이순신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가지고 혼자 이겼다, 승리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리더 이순신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죠. 여태까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영웅사관 관점에서 그동안 임진왜란 해전의 승리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좀 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적으로는 열세했지만 질적으로는 우세했던 첨단 조선수군과 플러스 탁월한 리더 이순신 이 두 요소가 결합되어서 시너지화한 막강한 전투력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의 경쟁력의 실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주어진 공백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아마 이거 메꾸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은 수군 강국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질적 전투력은 2026년 대한민국 해군보다도 높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 2020년은 대한민국 해군의 전체 전투력 서열이 세계에서 몇 위? 한 10위쯤 됐는데 10위, 9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70여 년 전에 꽃이었어요. 10위, 9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전체적으로는 세계에서 우등생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에는 해군력 1위부터 4, 5위가 다 있어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일본. 일본이 우리보다 해군력이 아직도 앞서 있습니다. 일부분. 우리가 제일 꼴찌예요. 북한 빼놓고는. 자,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 거북선의 질적 전투력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1등입니다. 우리 판옥선, 거북선 한 척과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길 배가 중국에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일본에는 일본에는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임진왜란 직전까지 저렇게 위대한 수군을 만들어냈지? 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하시죠? 네.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시죠. 네. 지상군의 준비는 미흡했지만 수군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착실한 전쟁 준비가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가정인데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무기고요, 또 하나는 배입니다. 배. 전쟁에서 이기려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성능 좋은 함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임진왜란 해전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포를 쏴요. 이게 금방 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궁금한 게 뭐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포를 배에다 싣고 이렇게 운영을 했어? 거슬러 올라갔더니 여러분 고려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고려말에 화포 만드신 분이 이제 최무선 장군인데 우리는 화포를 만들자마자 바로 배에 실어요. 그래서 딴 건 모르겠지만 이건 기억하세요. 화포를 사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전 1380년 진포 해전 군산입니다. 군산 금강하구가 이제 진포인데 여기 일본의 아지발도라는 젊은 장수가 2만여 명의 왜구를 500여 척에 싣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500여 척 진포 금강하구에 정박해 있는 500여 척의 왜구 선단에 대해서 최무선, 나세, 심덕부라고 하는 고려 장수들이 새로 만든 이 화포를 싣고 가가지고 이 500여 척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몇십 척도 아니고요, 여러분. 500여 척. 여기서부터 이제 화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역추산을 하면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은 고려말 이래 화포를 배에 싣고 운영한 함포 운영의 노하우가 200여 년 동안 축적된 군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포격전에 당하면서 지들도 이걸 하고 싶었지만 이 7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해전을 분석해보면 마지막 노량해전까지 일본 수군들은 배에서 우리처럼 대형 화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배예요. 우리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거북선이 생각나는데 한산해전 때 참전한 우리의 전투함 숫자가 일본 기록을 보면 58척으로 되어 있어요. 58척 가운데 거북선이 3척이고요. 55척이 판옥선입니다. 그러면 조선수군의 주력 전투함이 거북선이에요, 판옥선이에요? 판옥선이 되죠, 판옥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궁금한 게 판옥선이 어떤 배야 도대체 이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평저선. 네,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 평저선. 네, 평저선. 그것도 기지만 가장 큰 특징은 컨셉은 높고 큰 배. 네. 높고 큰 배. 임금님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대선 건조 논의가 실록을 추적해봤더니 임진왜란 발발 71년 전부터 조선 조정에서 대선 건조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임금님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배가 지금 몇백 척이 있는데 왜 또 새로운 큰 배를 또 만들자 그러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새로운 배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엄청 든다고. 국방비가.
예, 임금님, 우리가 이제 수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가 쳐들어오면 맞서 나가서 활을 쏘는데 저놈들도 활을 쏩니다. 근데 저놈들은 활을 쏘다가 손살같이 우리 배에 붙어가지고 기어올라 와서 칼싸움, 백병전을 벌이는데 임금님, 칼싸움에 관한 한 지존입니다. 일본 애들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거를. 걔네들 칼의 나라니까. 아니 그러면 임금님이 또 묻죠? 아니 그러면 배를 높고 크게 만들면 그 칼싸움 못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데? 예, 임금님, 우리가 배를 일본 애들보다 높고 크게 만들면 원거리에서 활을 쏘다가 저놈들이 우리 배에 붙는데, 우리 배가 높고 크게 되면 이렇게 붙어가지고는 마치 성 아래서 성 위를 올라오는 이 국면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칼싸움은 못하지만 이놈들이 기어올라 올 때 위에서 긴 창을 가지고 찔러대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배가 판옥선이에요. 자, 왜 이렇게 높고 큰 판옥선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칼싸움 못해서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높고 큰 배를 만들었다고요? 칼싸움 못해서요. 아유, 대답을 잘하시네. 응용 문제 내겠습니다. 거북선 생각해보세요. 거북선. 이 거북선은 왜 이상한 모양의 거북동 모양의 뚜껑을 덮었을까요? 못 들어. 그렇지. 똑같아요, 답이.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판옥선을 크게 만든 것도 칼싸움 못한 것 때문에 이걸 만든 거고요. 거북선에 뚜껑을 덮은 것도 칼싸움 못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거북선은 돌격선이야. 그래서 가까이 근접해. 30m, 20m까지 가서 포를 쏴. 재수없게 포가 안 나가거나 불발탄이 나오거나 결정적 타격을 못 입히면 다시 장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일본 애들이 뭐 30m, 20m니까 금방 붙어가지고 올라오면 거북선에 탄 우리 칼싸움 못하는 병사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칼싸움, 이건 돌격선이고 근접해서 포를 쏘기 때문에 칼싸움 잘하는 일본 애들이 우리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방어벽을 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임진왜란 당시 해전의 양상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능하시고, 이런 정도의 어떤 지식만 가지고 계셔도 뭐 영화 감독이나 뭐 드라마 소설가들이 이렇게 묘사해 놓은 내용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는 걸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생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 정도 해놓으면요, 뭐 이순신 강의 한다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개책피 당하는 거죠. 여기서 번영이 와가지고.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개책피를 당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네? 안타깝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과 일본의 주력 전투함 세끼분의 관선의 이제 상상 가상도인데 엄청 크죠? 상대적으로 판옥선 뭐 같아요? 바다 위에 성 같지 않아요? 성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높고 크게 만들었다고요? 칼싸움 못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를 안 해놨는데, 그런데 전국의 동상을, 이순신 장군 동상을, 전국에 있는 동상을 다 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칼을 짚고 있잖아. 제가 속이 탔어 정말. 엉터리야 이게 전부. 그 이순신 장군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광화문 동상에 그 칼을 쓸 수 있는 칼이야? 동상용 칼이야, 그냥 동상용 칼. 위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활을 든 최초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어디 만들어졌다고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그것도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2015년인가요? 해군사관학교에 최초로 활을 든 이순신 동상. 여러분 인터넷 금방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 누가 만들었다고요? 만든 건 조각가가 만들었지만 제가 개념을 제공했어요. 반드시 활을 들어라. 거기 가면 고증 임원비 딱 써놨어요. 해군사관학교 안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셔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자, 거북선 당대 세계 최고의 전투함이었다. 이제 리더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어떻게 했길래 그와 함께하는 해전에서 조선수군 장병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을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이게 굉장히 리더십에서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리더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도록 만들었다면 그 리더십은 성공한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일반 조직은 뭐 죽음까지는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은 군의 조직은 이건 국가의 존망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님 어록 가운데도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순신과 함께 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조선수군 장병들이 왜 리더 원균과 함께 했을 때는 도망가기에 바쁜 오합지졸로 변해 있었을까? 이게 무슨 문제라고요? 이게 바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전 시간에 쭉 그 무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함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원균 통제사가 중심이 돼서 싸운 7천량 해전은 아무리 무기가 우세하더라도 우수한 선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리더의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 결과는 정반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해전이 여러분 7천량 해전이에요. 이순신과 함께 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조선수군 장병들이 리더 원균과 함께 했을 때 7천량 해전의 패전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전부 다 이제 조선수군 장병들이 이 뭔가 이렇게 구심점을 잃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적이 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어떤 생각들을 다 가지게 되고 이건 이제 리더십의 문제죠 결국은. 그래서 아무리 무기나 함선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리더의 리더십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해전이 7천량 해전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뭐 리더십 많이 교육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리더에게 어떤 자질을 요구할까라는 걸 한 30여 년 고민하다가 드디어 찾아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생이 리더십 민족이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뭐 연배 차이가 다 있으시지만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 익숙하게 하고 지금도 해요. 공부만 잘하면 뭐야? 사람이 되지. 이게요 대단한 얘기예요. 실력만 있으면 뭐해? 이기적인데. 능력만 있으면 뭐해? 자기만 아는데. 그렇죠? 이게 뭘까요? 공부가 뭐 중요 없다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공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도 중요해. 리더에게 있어서 실력이 있어야 돼. 능력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한국인들은 리더에게 있어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리더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이게 유학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깊숙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게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리 잡은 우리 한국인들이 상대편을 평가할 때 이게 조직이든 학교든 어디에서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이 두 기준을 가지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안 배웠는데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뭐에서 많이 걸려요? 전문성, 도덕성, 실력, 인품 어디서 많이 걸려요? 도덕성에서 주로 많이 걸리잖아요. 전문성, 실력에서도 걸려요. 전문성, 실력에서 걸리는 걸 뭐라 그러죠? 낙하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실력도 없는데 이 분야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 뭐 권력자하고 뭐 가깝다고 해서 내려온 거 아니야? 뭐라고요? 그거? 낙하산이잖아요.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기준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핵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떤 분이에요? 실력과 인품.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조화롭게 한국적 리더의 표상이다. 이순신 학교가 왜 지금 여수에 있습니까? 이런 인재를 양성하려고. 도대체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적어도 여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본적인 리더들은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 실력과 인품, 전문성과 도덕성을 최소한으로 이것만큼은 조화롭게 겸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실력을 기르고 어떻게 해야 인품을 함양합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저한테 다 컨텐츠가 있어요. 우리 저 학교장님이 심화 과정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풀어낼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는 맨날 와가지고 이것만 하고 앉았어. 13기 13번 동안 하고 앉았다고. 속으로 지금 제가 타요. 나 할 얘기 엄청 많은데 맨날 이것만 하래. 그래서 13기까지 이제 이렇게 많이 양성을 하셨으니까 그 앞에 있는 분들 보수교육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좀 자꾸만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수준을 점차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네. 학교장님 안 그러세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리더의 자질을 두 가지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과 도덕성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이것을 제가 리더십의 두 바퀴, 두 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전문성 바퀴는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무지식이고요. 또 하나는 변화, 혁신, 역량입니다. 이게 실력과 관련된 거죠. 직무지식은 기존에 알려진 것을 철저히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다 조직이 그래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왜? 세상이 변해. 조직도 변해. 반도체 맨날 변해. 이런 세상 속에서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거야? 이게 리더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에요.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순신 장군과 연관시켜 볼까요? 이순신 장군의 직무지식 수준 어땠습니까? 어느 정도예요? 이순신 장군님의 직무지식 수준. 이것도 뭐 설명할 게 굉장히 많지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리더 이순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순신 장군은 자신보다 일본의 함선 세력이 10배 이상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전 국면에 가보면 척수면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이게요, 이순신 장군의 실력을 얘기해주는 아주 상징적인 거고요. 여러분 데이터를 이미 다 봤잖아요. 예찬의 출동 다 보셨죠? 궁금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우리보다 10배가 많은데 어떻게 저런 상황을 만들었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병법이라고 했어요. 병법.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어떤 병법을 썼길래 저렇게 싸우기 직전까지 우세한 상황을 만들었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전문성 밖에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변화, 혁신, 역량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변화, 혁신, 역량의 상징물 뭘 것 같아요? 거북선이죠, 거북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거북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아니, 우리는 포를 쏘는 판옥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순신 장군은 이상한 모양의 거북선을 만들었을까? 이게 1차 케이션 마크예요. 뭔가 포를 쏘는, 단조롭게 쏘는 판옥선의 이 포함 판옥선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목적으로 거북선을 만든 것 같지 않나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 포를 쏘는 포함 판옥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순신 장군님은 거북선을 만들었을까요? 빠르지 못하다. 중풍이 있잖아요. 보여 정신이 소가 흔들리나.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 포는요, 포를 쏘면 포탄이 나가가지고 뻥 터지는 포탄이 아니야. 화약의 힘으로 그 앞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경목을 넣고 화약의 힘으로 빵 쏘면 앞에 장전한 쇳덩어리가 날아가가지고 빵 화약의 힘으로 날아가가지고 배를 꽝 때려가지고 두들겨 깨는 거예요.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화약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맞기만 하면 끝내줘요. 배가 구멍이 나. 뻥꾸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터지면 대충 쏴도 팡 하면 옆에 막 사상자가 나오고 그럴 거 아니야.
얘는 한번 빵 정통으로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육전에서는 잘 안 썼어요 이거를. 왜냐면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천자총통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막 4명 5명이 들러붙어가지고 겨우 움직인다고. 그런데 그 육지에서 한번 빵 쏴가지고 안 맞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이 가성비가 떨어지잖아. 근데 문제는 배는 이걸 싣고 움직이잖아. 자주포처럼. 자주포인 거예요. 딱 싣고 움직이잖아. 배 움직이는 대로. 그래가지고 이게 막기만 하면 끝내주는 거야. 막기만 하면. 명중만 시키면. 왜 그럴까요? 이게 되게 이제 현측, 배 옆구리를 한 2방만 맞추면 끝내주는 효과가 나와. 어떤 효과? 옆구리에서 뭐예요? 배 현측에 뭐합니까? 현측에서 노를 젓잖아. 이거 한 2방만 맞추면 어떻게 돼? 기동불능이야. 못 움직여. 옛날에 배가 바다 위에서 기동불능이 되면 이거는 고철덩어리, 이건 완전히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안 맞아. 안 맞아. 자, 여기서 이제 과학적인 질문이 나갑니다. 맞기만 하면 끝내주는데 안 맞아. 어떻게 하면 포의 명중률 문제를 높일 수 있을까요? 가까이 가자. 훌륭하신 분들 다 여기 계시네. 가까이 가서 대놓고 쏘면 될 거 아니에요. 30m에서 쏘면 다 맞아요. 30m에서 쏘면 다 맞아요. 거북선이 그 앙골프회전 보면 거의 10m까지 접근해. 빵 쏘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북선은 기존에 이제 회전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대장선을 향해서 돌격을 해서 이게 충돌하러 가는 게 아니라 30m에 접근해가지고 근거리에서 포를 빠바방 쏴가지고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북선은 옆으로 빠져요. 그럼 뒤에 이제 따라가던 판옥선에서 한 도박 맞고 지금 우왕좌왕하는 애들을 여기다 활 공격을 하는데 정말 활을 잘 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님만 잘 쏘는 게 아니야. 일반 우리 또 활을 전문적으로 쏘는 계급이 따로 있어요. 사무라이처럼. 우리 뭐라 그래? 사부라 그래. 사부. 예, 그게 다 편성이 돼 있어. 정말 잘 쏴. 깡그리 죽여버려요. 한 놈도 못 살아. 정말로. 예, 우리는 한 놈이라도 꺼덕거리면 겁이 많아가지고 가까이 안 가요. 그래서 포를 한 2방 맞춰놓은 다음에 일정한 거리에서 활을 쏴가지고 다 깡그리 없앤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해서 화약하고 막 집하고 어물해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던져서 태워버려요. 격파, 분열.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일관된 해전 전술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뚜껑을 덮었을까요? 얘가 가까이 가서 쏘니까 위험하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뚜껑을 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군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적군의 장점은 무력화시키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북선 왜 가까이 접근했다고요? 왜 가까이 근접한다고요? 우리의 장기인 포의 명중률 문제 높이려고. 왜 이상한 모양의 뚜껑을 덮었다고요? 일본군의 장기인 백병전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끝내주잖아. 이게 지금 거북선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여기 부임하시자마자 바로 거북선 그 건조에 아마 매진하셨던 것 같아. 이미 여기 오시면서 뭔가 구상을 했던 것 같고요. 판옥선의 이 포함의 문제점을 이렇게 보완하겠다라는 이미 구상이 다 갖춰졌던 것 같아. 거북선에 돛을 달고 지자총통, 현자총통 싣고 나가서 요 앞에서 사격 훈련을 딱 마친 날이 언제라고요?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날, 1592년 4월 12일. 적어도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전라 좌수군은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까지 어느 정도의 전투 준비 태세를 끝내놓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컨셉이 준비 없는 승리는 없다. 조선수군은 고려 말일에 200여 년 동안 함선, 무기, 병력, 그 다음에 1년 2개월 전에 부임한 우리 이순신 장군은 1년 2개월 동안 여러 가지 전쟁 준비하지만 그 백미가 뭐라고요? 거북선 건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 첫해 4차례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에서 창출한 성과가 뭐라고요? 330대 빵! 신화 같은 얘기예요. 정말 소설 같아요. 이 컨셉이. 자, 아니지. 넘어가면 안 되지. 얘는 자꾸만
도덕성 바퀴 쪽으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덕성 바퀴는 또 안으로 나가면 두 가지 요소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가치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전쟁을 하는데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 뭐 가치의식, 인격 이런 게 왜 들어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치의식. 전쟁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제가 30여 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사관학교가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을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무슨 명분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무슨 명분으로 살인을 합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전쟁을 안 해야 돼요. 지금도 죽고 있잖아요. 지금도 죽고 있어요. 전쟁을 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근데 누가 무슨 명분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안 해야 되는데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야.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는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권력투쟁의 역사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요, 전부 권력자들이 지금 이렇게 벌이고 있는 전쟁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그 광기 어린 야망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그 수많은 뭐 조선의 백성, 일본의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그런 비극을 만들어낸 거고 지금도 재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안 해야 돼. 그러나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인류의 공존공영, 인류의 평화, 인류의 행복을 위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그래도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명분이 있을 때 그 전쟁도 겨우 명분을 얻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에 그런 전쟁이 별로 없잖아요. 가치의식이 결여된 대표적인 전쟁 어떤 전쟁? 과거에 히틀러의 전쟁, 일본 제국주의 전쟁이 그런 거예요. 전쟁은 어떤 개인의 권력자의 어떤 권력력을 충족시키는 방식이나 어느 민족의 무엇을 위한 것이거나 어느 조직의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전쟁은 100% 전쟁 범죄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임진왜란은 정의의 전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조선의 은혜를 입어온 일본이 우리나라의 은혜를 입어온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조선을 침략을 해서 백성을 도륙하고 임금이 있는 도성을 침탈하는 만행을 보면서 이분 하늘을 보고 맹세합니다. 이런 불의한 침략 집단에 대해서는 하늘을 대신해서 철저히 응징하여 이순신 장군이 표현 그대로 쓰면 역천과 순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야 말겠다. 이게 기가 막힌 이순신 장군의 표현입니다. 이분은 단순한 전쟁광이 아니에요. 왜 이 전쟁을 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 아주 확고하신 분이에요. 이런 불의한 침략 집단에 대해서는 하늘을 대신해서 철저히 응징하여 역천자, 하늘의 이치를 거스른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야 말겠다. 이게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이 요 앞에서 이제 마지막 노량해전을 치른 이유예요. 이분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잖아요. 연구를 해보면 마지막 노량해전은 굳이 안 해도 되는 해전이에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내부적으로 철군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본도 큰일 났어요. 권력의 공백기가 생겼어요. 거기도 권력 투쟁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순천에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부터 해가지고 저 울산에 있는 가등청정 부대까지 남해안에 10여 개 외성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는 다 돌아가요. 그냥 아무런 그 제지 없이 다른 곳은 다 돌아간다니까. 여기 순천 외성에 있는 고니시 부대만 14,000여 명이 이제 조명수군 연합군에 의해서 해상 봉쇄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제 이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벌어진 해전이 노량해전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야 강화해라. 뇌물 주고 빨리 나와라. 소수행장이 진리한테도 뇌물 주고요. 이순신 장군한테도 뇌물을 줘요. 우리 끝나고 돌아갈 테니까 제발 길을 열어주시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겠어요? 올 때는 네 말 맞지만 절대로 못 돌아간다. 단 한 척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응징하여 7년 동안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야 말겠다. 이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가로막고 싸우시다가 노량해전에서 장렬히 전사하시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바로 노량해전.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노량해전은 뭐 200여 척을 뭐 까부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척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응징하여 7년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런 일련의 이순신 장군의 역사의식, 가치의식 이것이 반영된 해전이 여러분 마지막 노량해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능한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도덕성 밖에 이제 마지막 요소가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이 밥 먹여주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맨날 인격이 밥 먹여주냐, 1등해라, 출세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컸던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경쟁에 내몰리고 그런데 살아보니 인격이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인격이 경쟁력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기라성 같은 전문성을 지닌 지휘관, 참모, 의병, 승병, 백성들이 모여들어요. 리더 원균 주변에는 사람들이 흩어져요. 이게 여러분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넘어 진정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의 고결한 인격에 감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인격 감화형 리더십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나라와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의 인격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의 민, 관, 군의 전투 역량을 통합시키는 중심에 이순신 장군의 인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인격이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통제사에서 파직되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만들어놨던 이 일련의 리더십의 네트워크가 그대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7천량 해전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순신과 함께 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그 정의 우리 조선수군 장병들이 7천량 해전을 앞두고는 전부 다 제각각 도망가는 그 임금 선조가 나중에 막 한탄을 해요. 내가 들어보니 말이야 제대로 싸운 놈이 하나도 없대더라. 원균 통제사를 내버려두고 다 도망갔대더라. 그 죄를 어떻게 원균한테 혼자 다 묻겠냐 이런 식의 논의가 이제 있는 걸 보고 또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 이 7천량 해전은 열심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흔적보다는 전부 다 각자 도생 이런 방식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는 무슨 문제라고요? 이게 리더십의 문제예요. 총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쭉 이제 뭐 시간 많으면 하나하나 다 재밌는데 직무지시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 어떻게 싸웠을까요? 어떻게 싸웠어?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제가 2005년에 몇 년이야? 2005년이면 아마 이거 뭐 엄청 오래된 책이네, 그죠? 병법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방법이 여러분 병법이에요. 병법의 요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싸우기 직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힘센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이순신 병법 1번 통합된 세력으로 분산된 열세의 적을 공격하라 등등등등등등. 이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저런 방식으로 해서 싸우기 직전까지 우세한 상황을 만들었네.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쭉쭉쭉쭉 가려고요. 혁신 역량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길러라.
자, 이순신 장군의 변화혁신 역량의 상징물은 거북선이라고 그랬죠. 거북선. 그래서 이제 거북선과 판옥선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예? 판옥선 위에 뚜껑 덮은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요. 왜 덮었다고요? 할산 못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1980년에 제가 해군사관학교 졸업하던 해에 해군에서 최초로 거북선 재현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무로 되니까 이제 두 번 만들었어요. 20년씩 해가지고 하나는 지금 남해에 가 있고 그런 이제 거북선인데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용머리. 네, 머리가 잘못됐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의 용머리는 그 앞에서 현자 총통을 쏘도록 돼 있어요. 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용의 아가리에서 가세요. 현자 총통을 쏘도록 되어 있다. 네. 왜? 45분에? 45분 10분 남았는데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북선은 근접 충돌용 돌격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크게 근접 다시 한번 거북선은 근접 포경용. 네, 근접 포경용 돌격선. 이것만 아셔도 굉장한 거예요. 왜 거북선을 만들었을까? 넘어가고요.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치의식. 자,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평화, 정의, 인류의 공존 공영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일 때만 그나마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그런가요? 아니에요. 요즘은 아주 혼돈의 시대고요. 지금 무질서한 시대로 지금 전환됐거든요. 좀 세계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권력자들의 그 전횡을 뭐 하여튼 세계 시민 차원에서 적절히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가치의식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전쟁은 모두 범죄이다.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임진왜란은 정의의 전쟁이었다. 넘어갑니다. 인격, 나를 넘어 우리를 앞세우는 고결한 인격을 갖춰라. 인격을 정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굳이 해본다면 나를 넘어 우리를 중심으로 행동하려는 인간 고유의 품격이다. 그런 거 같나요? 네,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다 자기 이익을 염두에 두고 살잖아요. 다 그렇게 살면 이 조직은, 나라는, 인류는 어디로 갈까? 이런 문제죠.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리 조직을, 뭐 여수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 아닐까요? 그런 사회가 선진 사회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 주변에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거를 도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 인격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거북선을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요? 포를 어떻게 만들어요? 화약을 어떻게 만들어요? 다 그 당시에도 전문성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순신과 함께 했을 때는 자기 역량을 12번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뭐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고결한 인격에 감화되어서 인간군의 전투 역량을 통합시키는 중심에 이순신 장군의 인격이 있었다. 고결한. 자, 5분 내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생태계 뭘 얘기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사관생도 시절부터 궁금했어요. 제가 배웠던 이순신 장군은 원리원칙주의자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임금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배웠던 그 시대의 역사는 맨날 당파 싸움이 나고 음모가 난무하고 엉망진창이라고 그 당시 조선 조정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 조선 조정에서 어떻게 이순신 같은 이런 올곧은 사람이 도태되지 않고 비록 3번의 파직 2번의 백의종군을 당했을지언정 궁극적으로 발탁되어서 전라 좌수사 정삼품 해군 소장
삼도 수군 통제사, 종 이품, 해군 참모총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 불우한 분이에요? 출세한 분이에요? 출세한 이렇게 이제 정의롭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았지만 출세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우리 해군 사회에 해군 장교로 근무하면 과연 진급이 어디까지 됐을까? 제가요 한 40여 년 전에 물어봤더니 중령까지 된대. 중령. 지금은 한 대령 완스타까지 된대. 그래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아, 세상이 뭐 이렇게 좌우로 막 가는 것 같지만 조금씩은 그래도 발전하는구나라는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순신을 배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발탁되어서 저런 전문성과 도덕성,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이 발탁되어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조직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한 개인에게 이걸 던져두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커요. 이순신 장군도 여러분 독불 장군이 아니에요. 41분인데 좌우명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뭐 전부 다 그 올곧고 원리원칙주의자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거 오동나무 사건 등등등이에요.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유정이라는 사람이 이순신한테 좋은 화살통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탐이 났어요. 같이 활 쏘는 기회가 있게 되죠. 그 화살통을 달라고 이순신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얼른 가져가세요. 그냥 상납할 텐데 그러면 인생이 편할 텐데 이분 뭐라 그러죠? 화살통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남들이 대감이 저에게 받은 것을 어떻다 할 것이며 소인이 바치는 것을 어떻다 하오리까. 화살통 하나로 대감과 소인이 함께 더러운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게 지금 국군 중위예요. 중위고 저 사람은 국무총리예요. 중위와 국무총리와의 대화 수준이에요 이게. 근데 정말 또 괜찮은 것은 이 얘기를 듣고 그야말로 젊은 장교한테 훈계성 얘기를 들은 이 정승유전이 뭐라 그래요? 그대 말이 옳다. 여러분 이게 조선입니다. 조선은 웃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그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런 가치지향 사회라고 하는 수준 높은 나름대로의 정신이 살아 있었다. 이순신이 이순신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생태계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순신 생태계 여기서 나오죠. 이순신 생태계가 뭐라고요? 이순신 장군처럼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이 도태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환경, 건강한 사회 환경. 이게 뭐라고요? 이순신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순신 생태계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순신의 서포터즈들이에요. 이순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이분이 넘어졌을 때 다시 불러일으키고 기회를 주고 한 수많은 유유상종하는 수준 높은 관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조선왕조 500년 역사 동안에 가장 훌륭한 인재가 집중적으로 배출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상적으로 태계, 이황, 율곡이, 남명조식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육받은 제자들이 문과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조선의 어떤 조정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아주 그 파라다이스 같은 시절이 이 시절이에요. 이 시절에 이순신이 존재했었고 이런 네트워크 때문에 비록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정말 이순신 장군은 요즘으로 따지면 행운하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와가지고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과연 그런 기회를 부여받아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을까?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음모하고 엉망이라고 배웠던 그 시대가 어찌 보면 2026년 대한민국보다도 가치 지수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가 되려면 우리 개개인들은 이순신처럼 실력과 인품을 겸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직은 이 여수 사회는 과연 이순신 생태계인가라는 걸 한번 되물어보고요. 결국은
아마 미흡할 거예요. 미흡하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직을, 이 사회를 이순신 생태계로 만드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가 힘을 보태는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 아닐까? 이렇게 요약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